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은 에피타이저 뉴스부터 짧게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전국의 주유소 가솔린 가격이 내리거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올 연말이 최근에 그 운전자들의 부담이 많이 덜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국의 유가 평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25센트. 이게 뭐 캘리포니아주 같으면은 무슨 소리야? 지금 뭐 5달러가 넘는데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건 맨날 말씀드립니다. 제가 평균입니다. 평균. 뭐 텍사스 같은 데 가면 이거보다 더 쌀 수 있죠. 자, 일단 평균은 3달러 25달러 이하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달 전에 비해서 25센트가 내려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유가가 낮다라고 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가격은 변동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이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라는 보장은 물론 없습니다. 현재 그 유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요, 이 계절적인 요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주유소 가격은 원래 그 1년 중에 이맘때면 많이 내려간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는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을 좀 덜 하고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가솔린, 이 기름의 수요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죠. 그래도 이제 유가는 최소한 새해 초까지는 지금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새해 초 될 때까지는 그래도 가솔린 가격 때문에 부담은 크게 받지 않겠구나 라는 정도를 짧게 에피타이저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요, 언제부턴가 내국인 줄보다는 외국인 줄이 유난히 길어졌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방문이 늘어남과 동시에 또 이제 한국에서 일하시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 외국인 입국 심사 그 라인은 늘 아주 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미국 여권이지만 한국이 모국인 재외동포니까 저기 사람 많이 없는 저 내국인 라인에 서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줄에 섰습니다. 외국인 줄이 너무 많길래요. 그리고 뭐 중국 분들도 계시고 저기 무슨 뭐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신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 분들도 계시고 그때 무슨 비행기가 내렸는지 외국인 줄은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내국인 줄은 그때 제가 타고 간 그 비행기 국적항공사 그때 뭐 대한항공인지 아시아나인지 기억을 잘 안 납니다만은 그 비행기 하나뿐이어서 거기서 내린 사람들만 좀 내국인 줄에 섰었지 많이 없었습니다. 내국인 줄에. 그래서 제가 이제 내국인 줄에 섰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갖고 섰습니다. 그러다가 입국 심사관의 그 짜증스러운 표정과 한마디, 외국인이면 외국인 라인에 쓰셔야죠 라고 아주 퉁명스럽게 핀잔을 하는 것을 듣고는 아주 민망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그 심사관이 그때 분명히 잘못 알고 저한테 분명히 잘못한 거였습니다. 저는 당당히, 물론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은, 모르고 쓴 겁니다만은, 저는 당당히 그때 내국인 라인에 설 자격이 있었는데 그 심사관이 해당 법령을 잘 모르고 저한테 핀잔을 준 거였습니다. 물론 저도 해당 법령을 잘 몰라서 그 핀잔을 그대로 받았죠. 그래서요, 이 한국의 법무부가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국의 법무부가 최근 그 공항 출입국 담당 기관에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한인 시민권자 등 이 재외동포는 한국 방문 시에 대한민국 여권 줄에 서서 입국 심사를 받으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국인 줄에 서도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분들, 시민권자 등 그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의 내국인 대우 입국 심사가 사실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공항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실제로 들어가는 저희 같은 사람들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그런 핀잔을 제가 안 받아도 되는 핀잔을 받았던 거예요. 바보처럼. 물론 저도 그냥 알았으면 그때 이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법령 몇 조 몇 항에 따르면 저희 같은 사람은 쓸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당당하게 핀잔 주신 그분을 제가 핀잔 주고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저도 몰랐죠. 그래서 이제 홍보가 안 돼서 공항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한국의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강화하고 시민권자 한인들은 내국인 창구에 줄을 서도 된다라는 홍보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입국 심사 시에 재외동포 시민권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10년이 넘었죠. 최소한 법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입국심사 창구의 직원도 그렇고 또 당사자인 우리 재외동포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시민권자 한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외국인 라인에 서야 되라, 저기 서도 되라 계속 갈등하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외국인 라인에만 줄을 서게 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국인 라인에 줄을 서도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이제 혼선을 빚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일부 입국심사관은 내국인 줄에 서 있다가 다가온 시민권자 한인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여긴 내국인 창구입니다 라고 아주 면박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말고도 그런 걸 호소한 사람이 그동안에 사실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이런 홍보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난 2013년 6월 법무부는 재외동포도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하라라는 내용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뭐 일이라기보다는 무슨 어떤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재외동포 대상 자동 출입국 심사를 확대한다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대상 자동 출입국 심사를 확대하면서 그 입국 심사장에서 대한민국 여권 앤 재외동포 라고 쓰여져 있던, 그건 이제 영어로는 Korean Passport and Overseas Korean 이라고 쓰여져 있던 그 안내 문구 표기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여러 가지를 뭐 교체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재외동포라는 그 Overseas Korean 이라는 문구가 딱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Korean Passport Only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국인 줄에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 상당수가 외국인 입국심사 창구에 줄을 서서 상당 시간을,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긴 외국인 줄에 서서 상당 시간을 줄 서 있느냐고 허비하는 그런 일도 계속 발생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당국의 현장 홍보 부족과 안내 혼선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많다라는 지적이 뒤늦게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최근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인 시민권자 이모 씨의 케이스입니다. 이모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소증 등록 재외동포나 외국인 등록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거소증을 등록해서 이제 받은 사람이나 또는 한국의 외국인 등록을 한 그런 사람들만 내국인 심사 이용, 내국인 입국 심사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입간판이 있어서 한인 시민권자 10명 이상이 외국인 줄에 서서 1시간 이상 필요 없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간판은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 쓰여져 있는 것이죠. 거소증을 받은 사람, 또 재외동포,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은 이쪽으로 와도 되는데, 재외동포, 즉 1세 한인 시민권자도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써 넣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넣으니까 우리는 안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모 씨는 출입국 관리국 자체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현장 홍보와 직원 교육에 더욱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엿 때리는 날카로운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매년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또 다른 한인 김모 씨는요,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안내를 본 적이 없어서 매번 외국인 줄에 섰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황당하다는 얘기죠. 이런 불만이 제기되자 현장 관계자는 입국심사장 상황에 맞게 안내판을 국민, 외국인, 재외동포, 승무원, 외교관 등 가변적으로 변경해서 심사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 해명을 들으니까 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가변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게 뭐예요?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한국 출신인 그런 재외동포들은 내국인 심사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가 무슨 권리로 그걸 가변적으로 하냐고요. 그렇게 가변적으로, 즉 그때 바꿔가면서 룰을 시행하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요. 그 혼란을 야기했다라는 거를 그 사람이 해명하면서 어찌 보면 사실상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셈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변적으로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뭐 그 내용이죠. 자, 하지만 이제부터는 뭐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제부터는요, 이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민 1세 시민권자 한인은 인천공항에서 입국할 때 외국인 길이 너무 길면 그냥 내국인 줄에 서서 심사를 받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내국인 대우라는 말을 쓰는데, 참고로 정확하게 제가 그 내국인 대우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국인 대우라는 것은 그 재외동포라는 뜻과 비슷한데요. 이제 재외동포이지만 내국인처럼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건 이런 겁니다. 한때 한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그 해외 시민권자 및 그 직계 가족까지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법에 해당하는 재외동포라면, 즉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원래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라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플러스 알파. 그래서 내가 거기 해당이 되는 재외동포라면 내가 한국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내 자녀 역시 물론 미국에서 태어난 그런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나의 직계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와 함께 내국인 줄에 서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하게 알고 한국을 이제부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일하는 외국인이,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한국 사람도 포함이 되죠, 당연히. 미국에서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일하는 외국인이 앞으로는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본국의 미국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일하던 한국인이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나가서 한국에 있는 그 미국 영사관을 찾아가서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국을 나가지 않고도 이곳 미국에서 비자 갱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부터요? 네,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국무부는 어제 이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비자 국내 갱신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것은 미국에서 취업 비자로 체류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음에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그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미국을 굳이 떠나서 본국으로 갔다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즉 단기 취업 비자를 갖고 미국에서 일하는 그들은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도 워싱턴 DC, 여기서 말하는 이제 워싱턴 DC는 이제 미국의 국무부를 말하는 거예요. 워싱턴 DC에 비자 갱신 신청서를 보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갱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국무부는 내년 2월까지 단기 취업 비자 약 2만 개로 이제 시범 사업을 한 뒤에 더 많은 취업 비자 유형으로 사업을 확대하려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미국을 과거에 방문한 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더욱 유지하고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이 올해부터 그 하나의 취한 조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사관 직원이 단기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 등을 신청하는 그 외국인에 대해서 비자 인터뷰를 그 영사관 직원 권한으로 면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영사관 직원에게 국무부가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영사관의 그 영사님이 비자 인터뷰를 그 권한으로 면제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비자 인터뷰 면제를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사가 어디 있어요? 영사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연방 국무부까지 막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인터뷰를 면제받는 건 아닙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700만 개의 비이민 비자를 발급했는데 이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인터뷰를 면제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한 50% 정도로 보면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조금씩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 더. 국무부는 또 이제 여권에 부착하는 그 종이 비자 대신에 디지털 비자를 도입하는 방안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국무부 측은 미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이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전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조금씩 미국 공무원들의 특히 이제 국무부의 경우에는 비자와 관련해서 뭐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시카고로 가보겠습니다. 시카고가 지금 문제입니다.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범죄뿐만이 아니라 또 문제가 뭐냐면 시카고에 많이 몰려있는 그 불법 입국하신 그분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자, 그 문제, 시카고에 갑자기 지금 강추위가 몰아쳐서 더더욱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 강추위가 몰아친 가운데 시카고 당국이 경찰서와 길거리 텐트 등에서 지내고 있는 그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을 안전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지역
교회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시카고의 브랜든 존슨 시장은 그 유니티 이니셔티브라는 그 긴급 프로그램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교회가 불법 입국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시장은 우선 협력 관계를 체결한 17개 지역 교회에 각각 20명가량의 중남미 출신 이주민들을 맡기고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민들은 교회를 임시 거처 삼아서 지내면서 법률 문제라든지 주택 또는 일자리 등에 관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존슨 시카고 시장은 경찰서를 임시 거처로 삼아온 불법 입국자들을 오늘부터 각 교회로 이동시킬 계획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대목에서 무슨 생각 안 드세요? 경찰서를 임시 거처로 삼고 있다니? 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게 맞습니다. 지금 시카고는요, 불법 입국자를 수용할 시설이 아주 만원인지라 경찰서에서 이들이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를 자처하면서 대거 수용한 그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의 그 거처 마련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경찰서 복도에서 이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작년 8월 이후에 미국 남부 국경에서 시카고로 이송된 불법 입국자 수는 22,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300명가량이 경찰서와 오헤어 국제공항 등을 지금 거처 삼아서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치안을 책임져야 할 경찰서 복도 바닥에 이 불법 입국자들이 거기서 자고 있는 겁니다. 법을 집행하고 법을 지키려고 또는 안 지키는 사람을 잡는 경찰서에 법을 안 지키고 들어와서 눌러 앉아있는 불법 입국자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네. 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금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금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지금 문제가 뭡니까? 고령 리스크, 그리고 경쟁력 저하 등등이잖아요. 그런 등등의 이유로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까지 민주당 내에서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바라보는 정치국 일각의 시각입니다. 다만 본인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전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번 밝힌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제 내일 팍스 뉴스에서 공화당 대선 주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토론을 갖습니다. 1대1 토론. 근데 이건 대선 토론 이런 건 아니고요. 주지사 대 주지사, 민주당 주지사 대 공화당 주지사의 토론, 이런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 토론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관전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때는 트럼프 대항마로 불렸지만 최근 계속 고전을 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디센티스 주지사가 어느 정도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하는 그런 문제고요. 또 게빈 뉴섬 주지사가 민주당에서 바이든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될 기회를 이때 잡을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점에서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토론은요, 언론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내일 이 토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게빈 뉴섬 주지사는 주지사 대 주지사의 그 토론을 하는 형식이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공화당 대선 주자와 토론을 하는 그 게빈 뉴섬 주지사를 민주당의 같은 급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게빈 뉴섬에게는 단순한 주지사 대 주지사의 토론 그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뉴섬 주지사는 최근 각종 이슈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넘어서서요, 지난달에는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그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했는가 하면 또 그 이후에는 중국을 찾아서 시진핑 주석을 예방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큰 보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스라엘은 또 왜 방문해?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물론 경제협력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왜 또 만났대? 이런 여러 가지 시각에서 지금 많은 그 얘기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내일 토론회에서 과연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지 주목됩니다. 관련 소식은요, 이 토론이 끝나면 바로 정리를 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반드시 구독해 놓으시고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구글 지메일 있죠? 구글에서 하는 그 이메일
Gmail 계정. 혹시 그 구글에서 하는 그 이메일 계정을 갖고 계시는데 2년 넘게 그냥 갖고만 있지 한 번도 사용 안 한 그런 계정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사실 저도 구글 계정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거의 2년 가까이 한 번도 안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뭐 스팸 메일도 오고 하겠지만 제가 들어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개 중에 하나 정도는. 자, 그런 게 있다면 이제 이거 죽어버린답니다. 네. 구글에서 휴면 계정, 즉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계정을 이제 정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구글은 오는 12월 1일부터 최소 2년 동안 아무런 활동이 없는 그런 계정에 대해서 삭제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지난 5월 보안에 대한 위험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휴면 계정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계정일수록 암호가 허술하고 또 최신 보안 시스템 설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정리하겠다는 것이죠. 구글은 지난 8월부터 사용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발송을 해 왔습니다. 구글 계정 삭제는 그런데 이제 Gmail 뿐만이 아니라 구글에서 많이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것이죠. 뭐 구글 닥스, 다큐멘트, 구글 닥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또 구글 포토스 등 구글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물이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글 계정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글 계정 안에 있는 모든 자료까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2년 동안 쓰진 않았지만 나는 거기 내가 나름대로 중요한 게 있는데 또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구글 계정을 계속 살려놓고 싶으시다면 오늘이라도 다시 그 구글 계정에 접속을 해서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 넣고 그렇게 입력해서 한번 열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어보는 그 순간 휴면 계정이 아닌 걸로 되기 때문에 12월 달이 돼도 구글이 그 계정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오늘 당장 들어가서 한번 열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배우자 로잘린 카터 여사의 추도식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로잘린 여사는 지난 19일 제가 보도해드렸죠. 이 조지아주 플레인스 자택에서 향년 96세로 생을 마쳤습니다. 어제 추도식에는 암 투병 중인 카터 전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서 78년, 무려 78년 이상을 함께 해로한 그 인생의 동반자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로잘린 여사의 남편이자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카터 전 대통령은 어제 휠체어를 타고 추도식에 참석해서 그 자신 본인도 아주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네, 카터 전 대통령은 올해 99세이십니다. 그래서 역대 최장수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암 투병 중인 카터 전 대통령은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어제 추도식에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빌 클린턴 부부 등 전 현직 대통령이나 또 영부인 등 다수가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로잘린 여사 추도식은 어제 오후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글렌 메모리얼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서 직접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또 미셸 오바마 여사도 이 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타고 바이든 대통령과 전용기를 함께 타고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또 로라 부시 여사도 각각 남편들을 대신해서 어제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부부 등과 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등도 모두 다 맨 앞줄에 앉아서 추도식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마스, 이스라엘 상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마스가 휴전 닷새째인 어제 12명의 인질을 추가로 석방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군은 이스라엘인 인질 10명과 외국 국적 피랍자 2명 등 모두 12명을 우리가 인계받았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10명의 이스라엘 인질 가운데 9명은 여성이고 1명은 남자 아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1명은 이스라엘인 10명 가운데 1명은 오스트리아, 그리고 2명은 아르헨티나 국적 등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의 이스라엘 이중 국적 1명,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 이중 국적 2명 이렇게 됐는데 이들도 일단 이스라엘인으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일시 휴전이 시작된 지난 24일 이후 가자 지구에서 풀려난 인질은 모두 81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스라엘 인질은 모두
60명이었습니다. 외국인이 21명. 자, 그래서 휴전 개시 후 지금까지 총 15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한 이스라엘도 어제 30명을 더 풀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명이기 때문에 10명 풀려났기 때문에 곱하기 3 해서 3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내보냈습니다. 한편 어쩌면 지금 이어지고 있는 한시적인 휴전이 조금 더 연장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굿뉴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추가로 연장하는 합의에 지금 근접하고 있다라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24일이었죠. 나흘간의 휴전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틀 연장에 합의를 해서 지금 이틀 연장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이틀이 늘어나면 전체 교전 중단 기간이 8일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달 2일 오전 7시까지, 물론 이제 현지 시간입니다. 다음 달 2일 오전 7시까지 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다라면서 사안을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큰 얘기죠. 자, 그리고 중재 노력을 지금 가장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카타르. 이 카타르의 외무부는 휴전을 추가로 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휴전이 이스라엘 측에서 최장기간으로 못 박았던 열흘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휴전을 넘어서 종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특히요, 우리 한인들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런 생각 간절하잖아요. 특히 이제 무려 70년 동안이나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지 못하고 휴전선이라는 그 분단선을 마주하면서 늘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더 이상 이런 고통은 다른 곳에서라도 좀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한시적인 휴전을 넘어서 종전까지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보너스 뉴스로 이어질 시간인데요. 사실 이 시간은 보너스 뉴스라고 제가 외치면서 전해드릴 시간인데, 사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대한민국 부산에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가 성공하게 되면 그 소식을 좀 자세하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기대되는지, 또 비하인드 스토리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유치에 성공했는지,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유치도 실패를 했는데 그걸 보너스 뉴스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오늘은 그냥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산이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부산은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30년 국제 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획득하는 데 그쳐서 무려 119표를 쓸어 담은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게 아주 큰 표차로 뒤지면서 개최에 실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투표 직전까지 내비친 그 역전에 대한 기대감과는 달리 예상보다 훨씬 큰 표 차이로 패하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선발 주자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벽은 매우 높았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처럼 어떤 종교나 또는 아랍 지역이라는 지역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표가 좀 적은 데다가, 또 사우디가 워낙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이번에 유치전을 벌였습니다. 각종 투자와 각종 경제 효과에 우리가 일조하겠다라는 그런 오일머니를 앞세운 전략에 밀리면서 이 회원국들을 설득하는 데 한국은 실패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자, 부산시는 이번 투표 결과는 아쉽지만 부산의 뛰어난 역량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다시 한번 나설지 그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다시 도전을 하겠다면 재도전할 때는 박람회 개최 시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유치전을 벌였을 때, 지금 캠페인을 벌였을 때 지금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따져보고, 특히 다른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부산이라는 그 도시에서 해야만 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논리를 앞세워서 회원국들을 설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부산을 홍보하면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연설을 제가 여러 번 들어보고 난 후에 느낀 소감입니다.
뭐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뭐 여하튼 다 끝났고 또 어찌됐든 뭐 수고한 사람들의 그 노고를 생각하면서 그런 뭐 조목조목 지적하는 그런 말은 이 시간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뭐 잘 끝났으니까 앞으로 다음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은 부산의 세계 박람회 유치 경쟁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재도전에 나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통입니다. 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